재벌의 저택에 새 보모가 설치된 카메라가 있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그녀가 아기에게 한 행동은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영혼이 평온하길 함께 기원합시다. 윤지연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압박감에 숨이 막혀 새벽 3시에 눈을 떴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둔탁한 북소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이제는 익숙해진 불안감이었다. 최근 몇 주간 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은 그녀의 잠을 빼앗는 불청객이 되어버렸다. 까만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침대 옆 디지털 시계에 빨간 숫자를 응시했다. 0312. 옆에 누워있는 강태우의 고요한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법률사무소의 무거운 업무에 지친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차가운 나무 바닥에 맨발을 내디뎠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가운을 걸쳤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녀는 1살 빼기 아들 강민호의 방문 앞에 멈춰 섰다. 문을 열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아이의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호는 작은 입을 살짝 벌리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러나 윤지연의 시선은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랍장 위에 완벽하게 정렬된 인형들 사이에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기린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인형을 아기 침대에 두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똑같은 루틴을 따랐다. 민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기린 인형을 그의 작은 팔 옆에 놓아주는 것까지. 손가락이 차가운 공포로 저릿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주에는 거실의 가족 사진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그 전에는 태우의 서재에 있는 법률 서적들이 다른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윤지연은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그들의 고급 아파트 창문으로 다가갔다. 한강 위로 떠오른 반달이 물결에 반사되어 춤추고 있었다. 그녀의 이벤트 기획 회사는 성공적이었고 태우의 법률사무소도 번창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삶은 완벽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2달 전에 고용한 도우미 한소라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다. 40살의 조용하고 단정한 여성이었다. 소라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민호는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보였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깊은 애정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때로는 민호가 자신보다 소라를 더 찾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민호야.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었다. 어디선가 희미한 자장가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할머니가 부르던 옛 노래였다. 윤지연은 귀를 기울였지만 그것은 그저 그녀의 상상인 듯했다. 아마도 태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너무 일에 치여 있었고 육아와 회사 경영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것이 숨어 있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두려움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에 드리워지고 있음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직은. 알람이 6시에 울렸을 때 윤지연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앞에서 피곤한 눈가를 가만히 만져보았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강태우가 강남 법무법인을 향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윤지연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여보, 요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 물건들이 자꾸 위치가 바뀌어 있고 소라 씨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돼. 태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미묘한 걱정과 함께 약간의 조급함이 비쳤다. 지연아, 너 요즘 너무 과로하는 것 같아. 이벤트 회사 일에 육아까지 피로가 누적되면 그런 피해 망상이 생길 수 있어.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일축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소라 씨는 정말 훌륭해. 민호가 얼마나 그녀를 좋아하는지 봐. 정년 퇴임한 박 여사 이후에 이렇게 좋은 도우미를 구하기 쉽지 않았잖아. 박 여사. 윤지연은 순간 그녀를 떠올렸다. 62살의 그 여성은 민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했다. 하지만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인해 2달 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지연은 박 여사의 따뜻한 손길과 지혜로운 조언이 그리웠다. 난 그냥 걱정돼서 그래.
어쩌면 내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지만 태우는 정장 재킷을 입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소라 씨는 송 기사님의 추천으로 왔잖아. 이력서도 완벽했고 경력도 좋았어. 민호도 그녀를 좋아하고.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지연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태우는 절대 그녀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모든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했다. 증거 없는 불안감은 그저 스트레스의 부산물일 뿐이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오늘은 조금 일찍 회사에서 돌아올게. 태우는 출근하기 전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윤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고층 빌딩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노트북을 열고 소형 CCTV 카메라를 검색했다. 여러 모델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 고화질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게 옳은 일일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민호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소라가 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만 했다. 죄송해요, 소라 씨. 하지만 확인해야만 해요. 그녀는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다. 빠른 배송 옵션을 선택하자 화면에 48시간 이내 배송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소라가 민호를 데리고 아침 산책을 나간 사이 지연은 소라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보았다. 한소라, 40살, 서울 출신, 여러 가정에서의 육아 경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속삭였다. 다음 날 지연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택배 상자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카메라는 윤지연의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 동전 크기만 한 검은색 장치들이 3개 들어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런 행동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신이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했다. 그래도 내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품 설명서를 꺼내 빠르게 훑어보았다. 설치는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고 카메라와 연결한 후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기만 하면 되었다. 윤지연은 한소라가 민호를 데리고 오후 놀이 시간을 위해 근처 놀이터에 간 틈을 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먼저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신중하게 살폈다. 높은 책장 위 화분 뒤라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와 올라섰다. 카메라를 놓자 검은색 렌즈가 거실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카메라는 민호의 방에 설치했다. 그녀의 심장은 아이의 침대를 바라볼 때마다 아프게 쿵쾅거렸다. 장난감 선반 위 작은 곰 인형 뒤에 카메라를 숨겼다. 마지막 카메라는 서재에 배치했다. 책장과 서류들이 가득한 이 공간에 소라가 들어올 이유는 없었지만 만약을 위해 이곳도 감시하고 싶었다. 설치를 마친 윤지연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연결 테스트를 했다. 화면에 3개의 방이 선명하게 보였다. 거실의 가구들, 민호의 아기 침대, 태우의 책상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야간 모드 기능도 있어 어두운 밤에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몰래 감시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이상한 징후들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은 이 결정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같았다. 끝났네요, 사모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윤지연은 쏘스라치게 놀라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한소라가 민호를 안고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윤지연은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 소라 씨, 벌써 돌아왔네요. 네, 바람이 좀 차서 일찍 들어왔어요. 민호가 코가 빨개지기 시작했거든요. 소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민호는 소라의 품에 안겨 졸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옷을 갈아입히고 간식을 먹일게요. 오늘은 단호박죽을 준비했어요.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가 민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다. 소라는 항상 전문적이고 온화했다. 민호를 대하는 태도도 애정 어린 것처럼 보였다. 저녁 시간 평소와 같이 소라는 민호의 저녁 식사와 목욕을 챙겼다. 윤지연은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소라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지 않았다. 사모님, 오늘 일찍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소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윤지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윤지연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켰다. 앱을 열자 세 개의 방이 어둠 속에서 고요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의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녹화 영상은 평범했다. 소라가 민호와 놀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동요를 불러주는 모습,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윤지연은 스크롤을 내리면서 점점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정을 넘겼을 때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영상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새벽 2시 녹화분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모습에 윤지연은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소라가 자신의 방에서 나와 어두운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윤지연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노려보았다. 소라는 거실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책장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을 들어올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윤지연의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소라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금 다른 위치에 다시 놓았다. 그녀는 다른 사진들도 같은 방식으로 옮겼다. 윤지연의 손가락이 떨려왔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감지했던 이상한 변화들이었다. 소라는 밤에 몰래 집안의 물건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소라는 거실에서의 행동을 마치고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윤지연은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소라는 민호의 침대 옆에 서서 한동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민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새는 파랑새 푸른 하늘 날아가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윤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노래, 그녀의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할머니가 윤지연의 어머니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윤지연에게 불러주던 그 옛날 노래였다. 그녀는 20년도 더 된 그 노래의 가사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다. 소라가 어떻게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일까? 영상 속에서 소라는 조심스럽게 민호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깨지 않고 그녀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그리고 소라는 아이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너무 작은 소리여서 윤지연은 볼륨을 최대로 올려도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미안해 우리 아가. 내 엄마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윤지연은 공포와 혼란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일까? 소라는 계속해서 민호에게 속삭였지만 단어들이 너무 흐릿하고 연결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다. 과거, 잘못, 기회, 용서 같은 단어들만 간간히 들렸다. 윤지연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소라는 누구였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윤지연의 눈에는 피로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들로 가득 찼다. 하나의 의문이 풀릴 때마다 더 많은 의문들이 솟아났다. 침대 옆에서 태우가 뒤척이며 깨어났다. 지연아, 안 자고 뭐해? 괜찮아? 윤지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윤지연은 마치 좀비처럼 부엌을 서성거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릿속은 소라의 이상한 행동으로 가득 찼다.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와, 당신 정말 피곤해 보여. 괜찮아? 태우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에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무리하지 마. 큰 행사가 끝나면 휴가라도 좀 내. 윤지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의 아내가 가정부를 몰래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우리 아이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태우는 분명 그녀가 미친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래, 회사 일이 좀 많아. 곧 나아질 거야. 태우가 출근한 후 그녀는 빠르게 노트북을 열었다. 소에 대해 더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서랍에서 소라의 이력서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소라 40세 서울 출신. 경력은 총 15년. 추천서에는 세 가족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윤지연은 첫 번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는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한소라 씨의 추천서에 귀하의 연락처가 있어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소라 씨요. 그녀는 우리 집에서 6개월 정도 일했어요. 정말 훌륭했죠.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전혀요. 아이들을 무척 잘 돌봐주었어요. 우리 막내가 특히 소라 씨를 좋아했죠. 두 번째 연락처도 비슷한 대답이었다. 소라는 완벽한 도움이었다는 것. 윤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소라의 추천서는 모두 진실인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윤지연은 회사 미팅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라와 민호는 아직 공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라의 방을 조사하기로 했다. 가정부의 방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옷들이 색상별로 분류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소라와 함께 있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일 것이다. 윤지연은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침대 밑, 옷장 안쪽, 서랍 구석구석. 그러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작은 가방을 발견했다. 손이 떨리며 그것을 꺼내 들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다. 누런 봉투들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윤지연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솔에게. 편지는 누군가의 열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서명은 정원이었다. 소라의 남편일까 연인일까? 편지들은 대부분 10년도 더 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아래에 있던 하얀 봉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다른 편지들보다 새로워 보였다. 봉투에는 윤씨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윤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오래된 신문기사 복사본이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 놓인 희미한 흑백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윤지연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사모님? 갑자기 들려온 소라의 목소리에 윤지연은 깜짝 놀라 가방을 떨어뜨렸다. 문간에 서 있는 소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지연은 소라의 방에서 발각된 자신의 모습에 당혹스러웠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가방을 들어 올렸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라 씨? 소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문틀을 붙잡아 균형을 잡으려는 듯했다. 민호는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사모님, 제가 설명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지연은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민호를 먼저 재워주세요. 그리고 제 서재에서 만나요.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윤지연은 편지와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옆에 젊은 여성.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소라는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 30분 후 민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윤지연은 서재로 향했다. 소라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서재는 태우의 법률 서적과 윤지연의 사업 관련 책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소파를 가리키며 솔에게 앉으라고 했다. 제가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을 아셨나요? 소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카메라요? 네, 거실과 민호방, 그리고 여기 서재예요. 어제 설치했어요. 소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몰랐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윤지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할머니 옆에 있는 이 여성은요? 소라는 사진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제 어머니입니다. 정미희라고 해요. 그리고 제 할머니와는 어떤 관계였죠? 소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할머니 댁의 가정부였어요. 1990년대 후반에. 윤지연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녀의 할머니 집에서 일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해 주세요. 제 어머니는 윤할머니 댁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끔 그곳에 갔었죠. 사모님도 그때 어린아이였어요.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제 어머니가 사모님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윤지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의 기억이 많지 않았다. 특히 가정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왜 제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소라가 말을 끊었다. 1998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다. 어떤 사건인가요? 윤 할머니의 귀중한 브로치가 사라졌어요.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갑오라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제 어머니가 훔쳤다고 확신하셨죠. 윤지연은 어렴풋이 그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할머니가 매우 소중히 여기던 브로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찰이 왔어요. 어머니의 방을 수색했고 결국 브로치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어머니가 훔쳤다고 확신하셨고 어머니는 해고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할머니가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윤지연은 할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온화하고 자상했다. 그래서 소라 씨는 왜 우리 집에 오신 거죠? 복수하기 위해서인가요? 소라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윤지연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 브로치는 정말로 어머니가 가져간 게 아니었나요? 소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녀는 결코 훔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다고요? 윤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소라의 진지한 표정에서 그녀는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소라는 가방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영수증이었다. 이건 1998년 11월 23일, 그러니까 브로치가 사라진 날로부터 3일 후에 쓰여진 영수증이에요. 장남석이라는 골동품상에서 발행한 거죠. 윤지연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폈다. 에메랄드 브로치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우연이었어요. 소라가 설명했다. 10년 전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옛날 일기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불공정하게 취급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셨지만 그 브로치의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윤 할머니의 막내 아들, 사모님의 작은 아버지였죠. 윤지연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작은 아버지 윤재혁은 젊은 시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갑오를 훔치다니. 어머니는 그날 밤 작은 아버지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셨대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윤가의 아들을 고발하는 건 가정부의 위치에서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수증은 작은 아버지가 한 달 후 갑자기 새 자동차를 샀어요. 어머니는 의심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이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해고되었고 마을에서 도둑이라는 소문이 퍼진 후였으니까요. 윤지연은 말없이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가족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항상 그 브로치를 찾으며 울던 모습,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새 차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날. 그럼 소라 씨가 우리 집에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어쩌면 사과도 받고 싶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민호를 돌보면서, 그리고 사모님과 태우 씨를 알게 되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이 일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민호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계셨군요. 소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사모님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예요. 어머니는 항상 사모님을 특별히 아꼈대요. 작은 천사라고 부르셨죠. 때로는 민호를 보면 어린 시절 사모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윤지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소라는 단순한 복수나 보상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 헤매는 딸이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낸 딸. 밤이 깊어갔다. 거실 창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두 여성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를 해고하실 건가요? 윤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족의 명예와 한 여성의 삶이 파괴된 부정의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아니요, 해고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결단력 있게 말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이 일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소라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최근엔 저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윤지연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내일 태우에게 모든 걸 말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요. 당신 어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에 대해 우리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해요. 소라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두 여성은 20년의 오해와 아픔을 넘어 새로운 이해의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새 내린 봄비가 창문에 작은 물방울들을 남겼다. 그녀의 마음도 비가 내린 창문처럼 복잡했다. 어젯밤 소라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는 동안 그녀는 태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남편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족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파헤치는 것에 동의할까?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녀는 태우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태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서운 일인데? 회사 문제야. 아니, 소라 씨에 관한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에 관한 일이기도 해. 그제야 태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무슨 말이야? 설마 내가 걱정했던 대로 소라 씨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가족이 그녀에게 잘못한 거야. 윤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세한 건 저녁에 이야기할게. 지금은 민호가 깰 것 같아. 태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다. 알았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태우가 떠난 후 윤지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여사 이후 가정부들에 대한 추억을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엄마, 혹시 할머니 댁에서 일했던 정미희 씨 기억나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희 씨, 그래, 기억나지.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물어보니? 윤지연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할머니의 브로치가 없어졌을 때 그분이 도둑으로 몰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연아,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굳이 파헤칠 필요 없는 일이지. 엄마, 혹시 삼촌이 그 브로치를 가져갔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실이 궁금해서요.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도 의심했었어. 재혁이가 그 시절에 도박 빚이 있었거든. 하지만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증거도 없었고. 그리고 가족이잖니. 윤지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미희 씨가 누명을 쓴 거군요. 지연아, 왜 갑자기 이런 오래된 이야기를 파헤치는 거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윤지연은 솔에 대해 말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중에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윤지연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가족이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떻게 해야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라는 이미 민호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소라의 눈에서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라 씨, 걱정 마세요. 어제 약속한 대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거예요.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윤지연은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를 넘어선 깊은 연결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동맹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윤지연은 창가에 서서 회사에서 돌아오는 태우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소라가 건네준 증거들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지연아, 나왔어.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왔다. 윤지연은 그를 소파로 안내했다. 앉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태우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이상했어. 윤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소라 씨에 관한 거야. 그녀는 우리 집에 온 이유가 있어. 윤지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상한 감각에 이끌려 카메라를 설치한 일, 밤중에 소라가 민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본 일, 그리고 소라의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까지. 태우는 말없이 경청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소라 씨가 20년 전 당신 할머니 집에서 누명을 쓴 가정부의 딸이라고? 맞아. 그리고 이건 그 증거야. 윤지연은 영수증과 옛 신문기사, 그리고 편지들을 태우에게 건넸다. 그는 법률가다운 꼼꼼함으로 모든 서류를 살폈다. 이 영수증만으로는 법적으로 완전한 증거가 되긴 어려워. 하지만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의심스럽지.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어. 소라의 어머니는 평생 누명을 쓰고 살았어. 그녀의 인생이 망가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대. 태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곧 실용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지연아,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년이 지났고 당신 작은 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계셔. 그리고 당신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윤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최소한 소라 어머니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상도. 그분은 우리 가족 때문에 직업을 잃고 평판이 망가졌어.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법률가로서 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가족 내부의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윤지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묻어났다. 태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내 말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야. 먼저 소라 씨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윤지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그럼 당신도 나를 도와줄 거야? 물론이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들의 대화는 민호의 울음소리에 잠시 중단되었다. 소라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태우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소라 씨에게 말해줘. 내일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요양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윤지연은 남편에게 감사의 키스를 했다. 그녀는 태우의 지지에 안도감을 느꼈다. 고마워, 여보. 이건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윤지연은 솔에게 내일의 계획을 설명했다. 소라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어렸다. 정말 어머니를 만나러 가시겠다고요? 네. 우리 가족이 당신 어머니께 빚진 게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태우가 운전하는 동안 윤지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뒷좌석에는 소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에요.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날짜도 기억 못하시지만 꽃은 항상 좋아하세요. 윤지연은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소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네, 작년부터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이제는 저도 잘 알아보지 못하세요. 가끔 저를 어릴 때 이름으로 부르시기도 해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 지역으로 들어서자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요양원이 보였다. 평화의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은 요양원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간호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소라 씨. 오늘은 가족들도 함께 오셨네요. 소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네, 정미희 어머니 좀 뵈러 왔습니다.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간호사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오늘은 조금 혼란스러워 하세요. 아침에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브로치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윤지연과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라도 갑자기 긴장한 모습이었다.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였지만 곳곳에서 노인들의 외로움과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간호사는 창가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가리켰다. 저기 계세요. 오늘은 창밖을 많이 바라보고 계시네요. 정미희는 윤지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였다. 73살의 그녀는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멀리 보는 듯한, 현실과 과거 사이 어딘가에 갇힌 듯한 표정이 있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 저예요, 소라. 미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잠시 인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사라졌다. 아, 우리 딸 학교 잘 다녀왔니? 소라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오늘 손님이 오셨어요. 미희는 윤지연과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윤지연에게 머물렀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졌다. 패트리샤 아가씨? 윤지연은 당황했다. 패트리샤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미희 할머니는 그녀를 어머니와 혼동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소라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패트리샤 아가씨의 딸이세요, 윤지연 씨. 그러나 미희는 계속해서 윤지연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패트리샤, 내가 가져가지 않았어. 그 브로치 내가 훔치지 않았어. 믿어줘. 윤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20년이 지났지만 미희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미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알아요. 당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가족이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희의 눈에 잠시 맑은 인식이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윤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네가 누구니? 윤지연이에요. 패트리샤의 딸입니다. 할머니 댁에서 어머니가 돌봐주셨대요, 제가 어렸을 때. 미희는 잠시 윤지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에 젊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 맞아. 작은 지연이, 네가 그 애였구나. 그때 너무 작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또렷해졌다. 치매 환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일시적인 명료함이었다. 윤지연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목이 메었다. 네, 미희 할머니, 제가 그 아이였어요.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윤지연의 얼굴을 만졌다.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너는 항상 웃는 아이였어. 내가 노래를 불러주면 좋아했지. 태우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소라의 옆에 서서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소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희 할머니,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가족이 할머니께 큰 잘못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브로치 내가 가져가지 않았어. 하지만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 이제는 믿어요, 할머니.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제 작은아버지가 가져간 거였죠. 미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슬픔, 그리고 마침내 안도. 그래, 재혁 도련님이었지. 난 봤어. 그날 밤에 봤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누가 믿어줬겠니? 가정부의 말을. 윤지연은 미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할머니께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라도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어요. 미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이미 지난 일이야. 너무 오래됐어. 그래도 할머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요양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치료도 더 잘 받으실 수 있게요. 소라가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좋은 분들이에요. 지연 씨와 태우 씨는 정말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세요. 미희는 딸을 바라보았다.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너는 누구니? 소라의 얼굴에 슬픔이 번졌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 소라예요. 딸이에요. 미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시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정신은 다시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딘가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소라, 그래, 내 딸. 오늘 학교는 어땠니? 윤지연은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했다. 태우가 솔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소라 씨, 어머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에 좋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치매 전문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소라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런 곳은 너무 비싸요.
윤지연이 소라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의 책임이니까요. 할머니가 부당하게 겪으신 일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이에요. 미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빨래를 거둬야 해. 윤 할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그녀의 정신은 이미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그때가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의 시간. 윤지연은 미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이제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지평선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태우가 침묵을 깼다. 내일 요양병원에 전화해볼게. 가능한 빨리 미희 할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소라는 뒷좌석에서 감정에 복받쳐 흐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해주시다니. 윤지연은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소라 씨,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것 같네요.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연결시켰으니까요. 다음 주 내내 윤지연의 가족과 소라는 미희 할머니를 더 나은 곳으로 모시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다. 태우는 법률가로서의 인맥을 활용해 강남의 최고급 요양병원인 연우요양원에 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자연 친화적 환경과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윤지연은 회사 일정을 조정해 병원 방문과 서류 작업에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와 다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엄마 아버지와 상의해 보셨어요? 미희 할머니 일에 대해서.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네 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이야. 할머니와 재혁 삼촌 모두 그에게는 가족이니까. 하지만 지연아, 네가 하려는 일에 반대하지는 않으셔. 오히려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 윤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항상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 미희 할머니를 직접 뵈러 오실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구나. 시간이 좀 필요해. 윤지연은 이해했다. 오랜 가족의 비밀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사 당일 푸른 하늘이 서울 도심을 덮고 있었다. 윤지연, 태우 그리고 소라는 함께 미희 할머니를 데리러 갔다. 민호는 이웃에게 잠시 맡겨졌다. 평화의 집 요양원의 직원들은 미희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몇 벌의 옷, 몇 권의 책,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이 그녀의 전부였다.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셨어요, 할머니. 윤지연이 미희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미희는 오늘따라 유독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보였다. 소라야, 이게 다 뭐니? 왜 갑자기?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설명했다.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 돌봐주실 거예요. 미희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어렸다. 우리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데를. 태우가 앞으로 나섰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미희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 미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때때로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름다워. 서울이 이렇게 변했구나. 1시간 후 그들은 연우요양원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그들을 맞이했다. 병원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미희를 맞이했다. 정미희 할머니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병원 내부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웠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따뜻한 색조의 인테리어가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미희의 방은 창문이 큰 1인실이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소라가 물었다. 미희는 방을 둘러보다가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이런 곳에서. 왜? 윤지연은 미희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이 할머니께 드리는 작은 보답이에요. 너무 늦었지만 할머니가 겪으신 부당함에 대한. 미희의 얼굴에 갑자기 인식의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윤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에스페란자 할머니의 손녀지? 윤지연은 놀랐다. 에스페란자는 그녀의 할머니의 스페인어 이름이었다.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네, 할머니. 에스페란자 할머니의 손녀예요. 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에는 수십 년의 슬픔과
갑작스러운 위안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희 할머니를 새로운 요양원에 정착시킨 후 윤지연의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소라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치유로 엮인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윤지연은 사무실에 앉아 다가오는 봄축제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할머니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20년 전의 그 사건으로 돌아갔다.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작은 아버지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정말 도박빚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해 봐야 했다. 윤재혁은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도 넘었고 가족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윤지연은 국제전화를 걸었다. 미국은 아직 이른 아침일 테지만 작은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3번의 벨소리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다.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깊어져 있었고 미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다. 작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아, 이렇게 전화하다니 놀랍구나. 무슨 일이야? 윤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대화는 전화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작은 아버지, 할머니의 에메랄드 브로치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갑작스러운 기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긴 침묵. 그게 갑자기 웬일이니? 윤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1998년에 할머니의 브로치가 사라졌을 때 정미희 씨가 누명을 썼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고 무거웠다. 지연아, 이런 오래된 이야기를 왜 파헤치는 거니? 작은 아버지 미희 할머니의 딸이 지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린 이미 알아요. 브로치를 가져가신 분이 작은 아버지라는 것도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 인정할게. 내가 가져갔어.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박빚이 있었어. 빚쟁이들이 날 죽이겠다고 협박했었지. 난 겁에 질려 있었고 다른 선택이 없었어. 하지만 왜 미희 할머니가 누명을 쓰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아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리고 겁이 났어.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아버지는 날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난 비겁했어. 윤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작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아버지, 미희 할머니는 지금 치매로 고생하고 계세요. 우리 가족은 이제라도 그분께 정의를 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 네가 오라.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진실을 인정하는 편지를 써주세요. 그리고 미희 할머니와 소라 씨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럴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 전화를 끊고 윤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다. 그날 저녁 윤지연은 태우와 솔에게 작은 아버지와의 통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라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렸다. 정말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보상까지? 네. 작은 아버지도 이 일을 오랫동안 후회해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소라 씨. 일주일 후 윤재혁 작은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송금 증명서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사과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지연은 소라와 함께 연우 요양원으로 향했다. 미희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차 안에서 윤지연은 작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편지에서 재혁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죄책감이 20년 동안 그를 괴롭혀 왔다고 썼다. 그는 미희와 솔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작은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예정이래요. 윤지연이 솔에게 말했다.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소라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20년 동안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지만 미움을 계속 간직하는 것도 피곤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결국 자신만 괴롭힌다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미희 할머니는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햇볕을 쬐고 있었다. 봄 햇살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이곳에 온 후로 그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어머니, 소라가 다가가 미희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미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혼란이 스쳤지만 곧 인식의 빛이 돌아왔다. 소라야, 오늘 왔구나. 그리고 패트리샤의 딸도. 윤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들은 작은 파빌리온으로 미희를 데려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재혁 삼촌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미희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긴장한 듯했다. 재혁, 도련님? 네, 할머니. 삼촌이 브로치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소라 씨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보상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소라가 편지를 미희에게 건넸다.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지만 읽지 못했다. 그녀의 시력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다. 읽어줄래, 소라야? 미희가 부드럽게 요청했다. 소라는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재혁의 진심 어린 사과,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인정, 그리고 평생 지고 살아온 죄책감, 그가 정미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가 보낸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미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내진 안도감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도둑이 아니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네, 어머니. 할머니는 항상 결백하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미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먼 과거로 돌아간 듯했다. 내가 그 집에서 행복했었는데.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에스페란자 할머니는 엄격하셨지만 공정하셨어. 그리고 패트리샤, 그녀는 항상 친절했지. 그리고 지연이 작은 천사 같았어. 윤지연은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듣던 기억. 그 자장가를 불러주던 사람이 바로 미희였을까? 미희는 갑자기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맑은 인식이 담겨 있었다. 소라야, 이제 알겠구나. 왜 네가 그 집에 가게 됐는지. 하지만 이제 그만 괜찮아. 우리가 기다렸던 정의가 왔어.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윤지연과 소라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울의 저녁 불빛이 차창으로 스며들었다. 윤지연은 핸들을 잡은 채 침묵을 깼다. 소라 씨,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일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들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거실에서는 태우가 민호를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가정적인 모습에 윤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서 와요. 태우가 반갑게 인사했다. 미희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윤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파에 앉았다. 놀랍게도 굉장히 맑은 정신이셨어요. 편지 내용도 완전히 이해하셨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호를 솔에게 건넸다. 저녁 먹을 준비 다 해놨어요. 잠시 후에 식사해요. 소라가 민호를 데리고 아이 방으로 간 후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윤지연에게 물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윤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소라와의 관계가 변했고 그들이 알게 된 진실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모르겠어. 소라 씨는 이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야. 그녀는 우리 가족과 엮인 사람이야. 태우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소라 씨가 계속 여기서 일하는 것이 그녀에게 좋을까? 우리 가족의 과거와 매일 마주하는 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윤지연은 남편의 말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만 집중했었다. 그럼 우리가 그녀를 해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태우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내 말은 소라 씨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거야.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해. 윤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의 말이 옳았다. 그들은 소라의 의사를 존중해야 했다.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잠든 시간에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태우가 소주 한 병을 꺼내왔다. 그는 세 잔을 따르고 먼저 말을 꺼냈다. 소라 씨,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소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이 당신 가족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이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편안한가요? 소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처음에는 복수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겪으신 일에 대해 정의를 찾고 싶었죠. 하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지연 씨와 태우 씨는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민호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예요. 윤지연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요. 정의가 이루어졌고 작은 아버지의 보상금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을 테니까요. 당신이 원한다면.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가정부로 일하는 것이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특히 민호를 돌보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동등한 관계로 일하고 싶어요. 단순히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인간 대 인간으로요. 태우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태우의 지지에 소라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다. 윤지연은 남편이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나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만 집중하여 소라의 현재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윤재혁 씨가 상당한 금액을 보내셨어요. 이 돈은 전적으로 소라 씨와 미희 할머니의 것입니다.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사실 그 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계시고 저도 당장 필요한 것은 없어요.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그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했다.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씀해보세요. 태우가 격려했다. 제가 간호학을 공부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온 요양원 의사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음악치료, 회상요법 같은 것들이요. 어쩌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치매 환자들도 도울 수 있는 작은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해요. 윤지연과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라의 제안은 예상치 못했지만 감동적이었다. 그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윤지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태우는 법률 지식이 있으니 재단 설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태우도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라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단의 이름, 운영 방식, 어떤 환자들을 도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오갔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를 넘어 공통된 목표를 가진 동반자의 대화였다. 다음 날 아침, 윤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소라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라 씨.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네, 생각할 것이 많아서요. 지연 씨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의 첫 햇살이 도시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젯밤에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소라가 말했다. 재단 이야기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소라의 눈에 기쁨이 어렸다. 놀랍게도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제안해 주셨죠. 사회희망재단이라고요.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미희의 희자를 담은 이름이에요. 윤지연은 감동했다. 정말 완벽한 이름이네요.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아침 햇살을 즐겼다. 갑자기 소라가 말했다. 지연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절 용서하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몰래 들어왔잖아요. 윤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용서할 것이 없었어요. 소라 씨가 정의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은 오히려 존경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떤 인연이 우리를 다시 연결시킨 것 같아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라가 일어서려 했지만 윤지연이 그녀를 말렸다. 제가 갈게요. 윤지연은 아이 방으로 향했다. 작은 침대에서 민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2달이 흘렀다. 서울의 여름 햇살이 도시를 뜨겁게 달구던 어느 날, 윤지연은 사무실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작은아버지의 전화였다. 지연아, 내가 왔어. 정말 오랜만이구나. 윤지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20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작은아버지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다. 네, 작은아버지.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솔에게 연락했다. 소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윤재혁이 오늘 도착한다는 것을, 그리고 미희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소라 씨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라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윤지연은 운전대를 꽉 잡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아직도 작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는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기도 했다. 도착터미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로 붐볐다. 윤지연은 출구 앞에서 작은 아버지를 기다렸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윤재혁은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그의 얼굴에 서양적인 느낌을 더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한국인 특유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다. 지연아, 그들은 어색하게 포옹했다. 윤지연은 작은 아버지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잘 지냈니?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작은 아버지. 차에서 이야기해요. 차 안으로 돌아가는 길, 재혁은 공항 주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았다. 많이 변했구나. 내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 윤지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아버지가 한국을 떠난 이유가 단순히 사업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미희 할머니는 어떠시니? 재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연우 요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계세요. 가끔은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시고 또 가끔은 혼란스러워 하시지만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윤지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모르겠어요, 작은 아버지. 그건 미희 할머니와 소라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중요하지. 1시간 후 그들은 연우 요양원에 도착했다. 소라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아버지를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그 즉시 알아보았다. 어쩌면 어머니가 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는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재혁 씨. 소라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재혁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당신이 소라 씨군요. 미희 씨의 딸.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지연은 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한쪽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 다른 한쪽은 20년간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 어머니는 정원에 계세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 날이라 기억력도 좋으실 거예요. 세 사람은 정원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장미와 진달래가 만발한 정원 한가운데 미희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햇살을 받으며 평화로운 표정으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재혁이 그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오랜 세월과 질병이 미희의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 강인함이 남아 있었다. 미희, 씨,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도련님,
미희의 입에서 나온 도련님이라는 단어에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20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호칭이었다. 그 당시 그는 겨우 30살의 젊은 남자였고 그녀는 중년의 가정부였다. 앉으시겠어요? 소라가 재혁에게 미희 옆 벤치를 가리켰다. 윤지연은 소라와 함께 뒤로 물러서서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들은 충분히 가까이에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 재혁은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미희 씨, 저를 알아보시나요? 미희는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도련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다. 재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미희 씨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브로치를 훔친 것은 저였어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희 씨가 누명을 쓰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에 느끼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알고 있었어요. 미희가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제가 당신을 봤어요. 할머니 방에서 나오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가정부의 말을 믿어줬겠어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정원의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만이 들렸다. 용서라.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2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일자리를 잃었고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소라가 학업을 포기하고 일해야 했죠. 우리는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재혁의 어깨가 무거운 죄책감으로 떨렸다. 하지만 미희가 계속했다. 미움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지죠. 이제 난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재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의 고난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당신을 용서해요, 도련님. 내 인생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재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미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댔다. 한국의 전통적인 큰 사죄의 표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소라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윤지연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어머니, 소라가 앞으로 나섰다. 정말 괜찮으세요? 미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그녀가 특별히 맑은 정신을 가진 날이었다. 괜찮아, 소라야.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날 저녁, 윤지연의 가족과 소라, 재혁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재혁은 미국에서의 생활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라는 새 희망 재단의 계획을 설명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네요. 재혁이 감탄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경험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난 후 윤지연은 잠든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게도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안한 느낌 때문이었지.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재심실로 돌아온 윤지연은 태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생각보다 평화롭게 해결된 것 같아. 태우가 말했다. 미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 그분의 용서에서 배울 점이 많아. 원한을 품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윤지연은 소라가 민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소리에 깨어났다. 그것은 미희가 불러주었던 그 자장가였다. 이제 그 노래는 원한이나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사랑과 용서의 노래였다. 윤지연은 방문 틈으로 소라와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가끔은 가장 어두운 비밀이 가장 밝은 빛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의 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고 앞에는 희망의 빛만이 남아 있었다.